아버지, 이거 정말 못하겠어요. 계속 이러다간 제가 진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문 닫아요. 가게 그만두고 제가 다른 길 찾아볼게요. 문 닫는다고? 이건 단순히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내 평생 모은 돈, 집까지 담보로 잡힌 대출,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까지 모든 게 걸려 있다고. 아버지, 미안해요. 35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조장까지 지낸 한 분이 퇴직금 2억 5천만 원을 모두 잃고 결국 폐지를 주우며 지하방에서 살게 된 가슴 아픈 실화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2020년 봄, 저는 35년간 몸담았던 교직 생활의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수학 교사로 시작해 교감을 거쳐 중학교 교장까지 지낸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깊은 순간이었죠. 송별식장에서 받은 꽃다발과 후배들의 박수, 그리고 제자들이 써준 편지를 읽으며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았구나 하는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퇴직을 앞두고 저에게는 중대한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을 매월 나눠받는 연금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 번에 받는 일시금으로 할 것인지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연금을 권했지만 저는 일시금을 선택했습니다. 2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아들 민석이 때문이었고, 2번째는 저 역시 인생의 마지막 도전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결정이 제 인생과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그 뼈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민석이는 수도권의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인턴 생활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사라졌고, 그 이후로 집에서 취업 준비만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다시 도전하겠다고 의욕을 보였지만 연이은 불합격과 채용 축소 소식에 점점 기운을 잃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타들어갔어요. 일시금으로 받게 된 퇴직금은 정확히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연금으로 받았다면 매월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었겠지만, 일시금은 투자를 통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했죠. 아직 인생의 기반을 잡지 못한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여보, 연금으로 받는 게 훨씬 안전하지 않을까요? 우리 나이에는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더 중요해요. 저는 한참을 고민한 후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야. 하지만 지금 민석이 상황을 봐. 좋은 대학 나와서도 몇 년째 이 모양이잖아. 이렇게 더 시간이 흐르면 정말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 아내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도움을 청할 곳도 마땅치 않고 민석이도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때일수록 부모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하는 건 맞지만, 그래서 퇴직금으로 민석이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연금이 안전한 건 알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고 싶어. 민석이의 미래와 내 인생을 함께 걸어보려고 해. 아내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당신 말대로 민석이에게는 지금이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정말 신중해야 해요.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니까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건 내 인생의 마지막 승부다. 가족과 함께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어요. 아버지, 요즘 정말 잘 되고 있는 뷔페 프랜차이즈가 하나 있어요. 상당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본사에서 모든 걸 지원해주고 수익 구조도 안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때 민석이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보는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아버지께서 초기 투자를 도와주시면 운영은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민석이는 미리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손님들로 북적이는 뷔페 매장들의 모습과 성공 사례들이 담긴 영상들이 나왔어요. 요즘 이런 곳들이 정말 인기가 많아요.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는 항상 대기줄이 생길 정도고 소셜미디어에서도 반응이 아주 좋거든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합리적인 가격에 푸짐하고 부담 없는 식사니까요. 특히 가족 단위 고객들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다는 설명을 들으며 민석이가 정말 많은 것을 알아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기 창업 비용은 대략 2억 5천만 원 정도 필요하고 상가 보증금까지 합치면 총 4억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어요. 이 비용에는 인테리어, 주방 설비, 그리고 본사 교육비까지 모든 게 포함된 금액이에요. 민석이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저와 아버지가 함께 운영하면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고 제가 친구들과 자주 가본 곳인데 가격도 합리적이고 맛도 나쁘지 않아서 모임 때마다 이용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보증금 부담이 있지만 좋은 위치에 자리 잡으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민석이의 표정을 보니 정말 간절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자신감을 잃었던 모습이 아니라 오랜만에 무언가에 대한 희망을 품은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저도 제 인생을 다시 세우고 싶어요. 회사에서 정규직이 되지 못해서 실망도 컸지만 계속 이렇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자금은 아버지께서 지원해 주시고 매장 운영은 제가 완전히 책임지겠습니다. 꼭 성공해 보겠어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게 얼마만인지 그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다음날 저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상담을 담당한 직원은 젊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었는데 말하는 투가 매우 확신에 차 있었어요. 고객님, 저희는 현재 전국에 160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폐점률은 1% 미만입니다. 본사에서 매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드려요. 물류, 마케팅, 교육, 심지어 개업, 이벤트까지 전부 도와드립니다. 요즘 같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외식업은 여전히 견고한 산업이거든요. 맛있는 음식 냄새는 곧 돈 냄새라고 할 수 있죠. 그 순간 그 말이 제 귀에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돈 냄새다라는 표현이 묘하게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손익분기점을 계산해봤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본사 로열티, 각종 세금 등을 모두 고려해봤을 때 달성하기 쉬운 수치는 아니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어요. 식당업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요리 경험도 없잖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거잖아. 민석이가 본사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을 거야. 아내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로 이걸로 민석이 인생이 바뀔까요?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어.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건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항상 해주던 말이기도 해. 며칠 후, 우리는 매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본사에서 시장 조사를 통해 추천해준 위치였어요. 주변에는 오피스텔과 학원,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어우러진 지역이었죠. 수도권 외곽의 신도시 근처 1층 상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석이와 단둘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아들아, 이번에는 너에게 모든 걸 걸어본다. 내 인생의 마지막 투자니까 말이야. 아버지, 저 정말 열심히 해보겠어요. 고맙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 때문인지 그날 밤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2021년 봄, 저와 아들 민석이가 함께 준비한 뷔페 매장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부족한 부부는 집을 담보로 1억 5천만 원을
추가 대출받아서 상가 보증금까지 총 4억 원을 투자한 매장이었어요. 매장 간판에는 프랜차이즈 로고가 환하게 빛났고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거리로 퍼져나갔습니다. 개업 첫날, 매장 앞에는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섰어요. 소셜미디어 홍보와 전단지 이벤트, 그리고 개업 기념 50% 할인 행사 덕분이었죠. 한 테이블이 비면 곧바로 다음 손님들이 들어오고 계산대 앞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줄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매출은 무려 1200만 원이었어요. 민석이는 영수증들을 보며 환한 웃음을 터뜨렸고 저도 모르게 이거 정말 성공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까지도 상황은 꽤 좋았습니다. 주말에는 항상 만석이었고 평일 저녁에도 절반 이상은 채워졌어요. 동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동네 뷔페는 여기가 최고라는 리뷰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매출은 월 평균 1억 5천만 원 정도였고 순이익은 월 1,800만 원에서 2천만 원 선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어요. 아내는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저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민석이도 이 일을 통해서 자리를 잡겠구나. 나도 괜찮은 노후 준비가 되는 셈이니까.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9월 말쯤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10월부터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의 호기심과 신선함은 점점 사라져갔고 날씨가 추워질수록 발걸음도 뜸해졌어요. 음식 냄새가 옷에 밴다. 추운데 굳이 밖에서 식사할 이유가 없다는 부정적인 리뷰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2월로 접어들면서 손님 수는 급격히 감소했어요. 특히 평일 점심시간에는 텅 빈 홀에서 혼자 테이블 정리를 하며 오늘도 그냥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하는 씁쓸한 예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주말조차 예전만큼 북적이지 않았고 예약 전화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그때부터 직원 관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일했던 주방 보조 직원은 급여가 적다며 그만두었고 홀 서빙 직원들도 하나둘씩 떠나갔어요. 요즘 손님이 줄어서 팁도 없고 일하는 재미가 없어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민석이는 속이 타들어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지원이 부족해지니 주방일부터 서빙, 발주까지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고 표정이 날로 어두워져 갔어요. 제가 뭔가 도우려고 하면 예민하게 반응했죠. 아버지는 홀 정리만 해주세요. 주방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았다. 순순히 대답은 했지만 그 말 속에는 피로와 짜증이 가득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비용 구조였어요. 초기에는 본사에서 지원하던 광고와 프로모션이 줄어들고 전량 본사에서 재료를 공급받기 시작하니 원가 부담이 확연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식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원가율이 치솟았고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재고까지 쌓였어요. 12월 말 민석이가 말없이 손익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매출에서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나니 순손실이 420만 원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 이번 달은 적자예요. 내년 1월부터는 직원도 더 줄여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계절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겨울이 지나면 다시 손님이 늘어나겠지. 하지만 그건 희망 섞인 착각이었습니다. 문제는 계절이 아니라 이미 구조적으로 우리 매장이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도 오지 않아 계산기만 두드렸습니다. 집 담보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고 매장은 적자를 보기 시작했고 아들은 피곤에 지친 얼굴로 새벽까지 재료 손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겨울은 그렇게 차갑고 조용하게 우리를 잠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월, 겨울은 길고 매서웠습니다. 거리는 텅 비었고 눈이 쌓이면 매장 앞까지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어요. 1월 한 달 순손실은 650만 원이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 재료들은 창고에 그대로 남아돌았어요.
민석이는 더 이상 말수가 줄었고 직원들도 거의 다 그만두어서 주방부터 발주, 서빙까지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방에서 고기를 써는 민석이가 손을 베이고 말았어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도 말없이 수건으로 감고 다시 칼을 들더군요. 쉬어라, 민석아. 오늘 하루 문 닫자. 어떻게 쉬어요? 그래도 오시는 손님들이 계신데 그마저 놓치면 안 돼요. 아내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원래 주말에만 도와주던 아내가 이제는 주 3일씩 매장에 나와야 했고 집안일은 완전히 뒷전이 되어버렸죠. 아침마다 허리를 붙잡고 일어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매장 정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세 명이 마주 앉았습니다. 민석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 이거 정말 못하겠어요. 계속 이러다가는 제가 진짜 병이 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폐업이요. 매장 문 닫고 제가 다른 일 알아볼게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폐업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건가 싶었죠. 이건 단순히 민석이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전 재산, 집까지 담보로 잡힌 대출, 퇴직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가족의 미래까지 모든 게 걸려 있었으니까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신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우리 너무 무리했어요. 아직 대출도 다 갚지 못했는데 이렇게 접으면 뭐가 남아? 그래서 지금은 뭐가 남아있는데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폐업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보증금은 물론이고 장비를 빼는 데도 위약금이 들었어요. 본사와의 계약은 2년 약정이 남아있어서 이 약금 2천만 원을 추가로 내야 했고 남은 재료들은 원가보다 훨씬 싼 값에 넘겨야 했습니다. 결국 보증금 일부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은 대출 1억 6천만 원은 고스란히 저희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집은 이미 담보로 묶여 있었고 대출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2022년 4월 우리는 2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를 정리하고 월세 40만 원짜리 반지하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 아내는 말이 없었고 민석이는 짐을 들고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날 밤 거실에 앉아 전등 아래에서 앨범을 펼쳐봤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가족 여행 사진, 교장으로 승진하던 날 찍은 축하 사진들. 도대체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모든 것을 잃기 시작한 걸까요? 그 후로 민석이는 매장 폐업을 계기로 다시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말수는 더욱 줄어들었고 집에서도 대부분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우리 부자는 점점 멀어져 갔고 서로를 원망하는 기색은 없었지만 서로를 마주보는 일도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저 이제 그냥 혼자 살고 싶어요. 서울에 있는 언니 집에 가서 지내려고 해요. 저는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힘든 시간을 묵묵히 곁에서 지켜줬던 아내가 그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오래 고민했을지 그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가족이 하나둘 떠나고 남은 건 반지하방 한 칸과 매달 밀려오는 이자 고지서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가족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 결국 가족을 가장 깊이 상처 입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봄이 왔지만 제 삶은 여전히 얼어 있었습니다. 창문이 반쯤 가려진 반지하 방에는 아침이면 햇살이 잠깐 스며들다가 곧 사라졌고 빗물 자국을 타고 벽지에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퇴직할 때 저는 공무원 연금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연금 한 푼 없는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구청에 가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등록했어요. 일주일에 3번,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로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예전 직업이 교장이었다고 말하면 다들 놀라지만 이제는 선생님 고맙습니다라는 인사에 그저 고개만 끄덕입니다. 남는 시간에는 폐지를 줍습니다. 동네 마트와 식당 뒷골목을 돌며 닥스를 수레에 쌓고 걸어요. 가끔 누군가 아버님 고생 많으시네요 하고 지나가면 부끄럽게 웃으며
운동 삼아 하는 거예요라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2에 3천 원 벌기가 힘들지만 그 몇 천 원이 제게는 쌀값이자 생활비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민석이를 마주쳤어요. 친구와 함께 있던 민석이는 저를 보고 멈칫하더군요.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응. 그냥 산책하다 오는 길이야. 그날 밤 민석이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아내는 여전히 서울 언니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자주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문자에는 늘 잘 지내고 있어요. 건강 챙기세요 라고만 써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고령층 투자 피해 예방 강의를 자원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한 사람만이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같은 길을 피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강의에서 하는 말은 늘 똑같습니다. 연금보다 투자 수익이 낫다고요? 그건 어디까지나 수익이 났을 때 얘기입니다. 자식을 도와줘야 한다고요? 다 큰 성인 자식은 결국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게 두는 게 진정한 도움입니다. 자식을 너무 감싸고 끌어안으려 하면 결국 부모도 무너지고 자식도 제 힘으로 설 기회를 잃게 됩니다. 노후에는 자식에게 의지하거나 기대는 것보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저는 다시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남편이 아니라 그냥 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끔은 후회가 밀려오지만 저의 이 후회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된다면 작은 보람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노후 준비할 때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연금을 선택하시고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위험한 도전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